예,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안철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별명은 저는 활력 호르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의 만물의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호르몬, 그게 바로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실 겁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인데 뭐 막상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좀 실망을 하실 거예요. 그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이 아주 조그만데 또 이거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북구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인데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이 이제 말하자면 저는 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나라는 게 부인이라는 뜻이고 리사라는 거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사 부인의 초상화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뭔가 눈빛이 웃고 있지만 좀 우울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목이 이렇게 부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지 않습니까? 네. 털도 약간 푸석푸석하고 머리털도.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혹시 저는 모나리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이 그림은 1930년도에 그 미국의 대공황 시절의 어떤 사회상을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카 고딕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여자의 눈빛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시대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렇게 입을 꽉 다문 저 남자의 모습은 어떻게든지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갖다가 보는 분도 계시지만 의사인 저는, 내분비내과인 의사인 저는 저 여인의 모습에서 저 불안한 눈빛이 우리가 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불안해지고요. 아까 모나리자의 그림처럼 저하증이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눈빛이 약간 불안한 게 이 여성 역시 보면은 목이 이렇게 갑상선 부위가 튀어나와 있고요. 눈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여성이 갖고 있는 내분비적인 질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갑상선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치고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제 많은 그 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의 갑상선을 보고 저분은 갑상선이 건강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갑상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방패처럼 모양을 가진 내분비 장기, 목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쉽게 눈에 띕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염증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때문에 갑상선이 파괴되고 해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요. 항진증, 갑상선의 장기 그 내분 그 기관이 커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때도 저렇게 목 부위가 이렇게 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갑상선은 우리 몸 전체에서 에너지를 조절하는 지휘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세포 내에서 대사 활동을 촉진하고 체온을 높이고 또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을 이렇게 곳곳에 보내주는 그런 그 내분비 장기인데요. 결국 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신체 기관이 도미노처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갑상선 질환하면 구조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능적인 문제를 떠나서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혹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갑상선 혹을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결절 중에 또 딱딱한 혹이 아니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물주머니 같은 혹은 낭종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해부학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이냐 양성결절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이슈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내분비 쪽으로 호르몬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기능이 올라가 있는 거 항진증 아까 그 또 저기 아메리칸 고딕의 그 여성처럼요 또 기능이 떨어져 있는 저하증 모나리자의 그런 모습 같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호르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그 과다하게 분비되는 그런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기능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배웠던 그 뭐 생물 시간에 바세도우시병, 뭐 그레이브스병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질병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런 바세도우시병이라든지 이런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뭐 안구가 돌출된다,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엔진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우리 갑상선 호르몬은 열을 생산하는 호르몬이거든요. 막 열이 납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뭐 안면 홍조도 그렇고 열감도 있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나이가 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게 되면 이거 갱년기 증상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요. 일단 심장 박동수가 한 80, 90, 100, 120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정맥이라 그러면은 심장 박동수가 180 이상 올라가고 예를 들면은 심방세동 같은 게 생기는 거를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부정맥이라는 병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에너지 대사가 빨리 되니까 많이 먹고 야 정말 저렇게 많이 먹는데도 이게 체중이 빠지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골다공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뼈에서 칼슘이 자꾸 이렇게 많이 턴오버가 되니까 골다공증도 생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구 뒤에 있는 이제 그 어떤 연부 조직이 많이 차올라서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되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호르몬을 조절하면 뭐 1년 내지 2년 정도면 뭐 완치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재발이 잘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항체 검사를 하면서 완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이 튀어나온 거는 연부 조직이 자란 건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안구가 돌출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그 다시 제자리로 가기는 쉽지 않아서 종종 너무 이제 안구가 튀어나온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눈이 튀어나와서 저녁에 주무실 때도 주무시지를 못하고 눈을 뜨고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세균들이 들어와서 뻘개지고 감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눈을 갖다 감지 못할 정도로 연부 조직이 차올라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경험했던 환자는 처음에 막 사실 이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흔히 얘기하는 노이로제 증상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남편들이 야 우리 그 와이프가 집사람이 신경 과민이다. 불안증이 있다. 그래서 뭐 정신과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장내과에 가서 뭐 이게 심장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보기도 하지만 실제 그때 간단히 갑상선 호르몬을 이렇게 검사해 보면 사실 그게 2차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불안 증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약을 투여하고요. 이 약을 투여해서 이제 이게 용량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약이라는 게 이제 25 마이크론부터 시작을 해서 200 마이크론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맞는 이제 갑상선 약을 매칭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너무 이게 이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갑상선의 일부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사선 요오드로 치료해서 파괴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른 갑상선의 일부를 절제해서 호르몬 분비를 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항갑상선제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제 이게 금세 정상화되지만 이런 갑상선 그 기능 항진증은 대개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호르몬만 조절됐다고 해서 끊어버리면 반드시 재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가 면역 항체를 검사해서 언제 이분의 약을 줄여 나가면서 끊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결정해야지만이 완전한 관해라고 그러죠.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항진증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이게 떨어지게 되면 기능 저하증이 되거든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체중이 빠진다고 그랬지만 체중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맥이 빠르다고 그랬지만 이거는 맥이 느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설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이 굉장히 조증처럼 막 에너지 있게 막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기능 저하증 환자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만성 피로니 변비니 이런 게 생기고 부종이 잘 생기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런 이 손목 관절, 손가락 관절 같은 데 부종이 생겨서 이렇게 잼잼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손발 끝이 차서
수족냉증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얼굴도 이렇게 부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오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아까는 막 열이 나고 열감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겨울에도 막 덥다고 막 그러시고 땀 흘리고 그러는데 반대로 이 기능 저하증이 되면 열 생산이 안 되니까 추위를 심하게 타고 여름에도 막 솜잎을 덮고 자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두꺼워지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은 사실은 이분은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던 분인데 아마 가족들은 심한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했던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런 증상들, 막 탈모가 있고 다리가 두꺼워져 있고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환자의 모습처럼 다리가 이렇게 막 코끼리 다리처럼 두꺼워져 있는데 이렇게 부어 있으면 되게 심장이나 뭐 콩팥에 문제가 생긴 부종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 보면 이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어 있을 때 우리가 오래 걸었을 때 부었을 때 보면 누르면 쑥 들어가는 걸 우리가 함요 부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없이 이런 경우에는 되게 점액성 부종이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고 또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라 그러면 이렇게 혀도 막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요. 발바닥이나 뭐 손톱, 발톱이 이렇게 이제 두꺼워져 있게 되면 혹시 이제 저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저분이 그냥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고 혹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2차적인 어떤 저하증이 아닐까 해서 이제 우리 레지던트한테 저분 한번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봐라. 해봤더니 그 갑상선 호르몬이 거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해 줬더니 이분의 무드가 굉장히 이제 활력 있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우리가 말을 시켜보면은 말 주고 받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그냥 이게 반사가 안 되고 그냥 듣기만 했던 분인데 막상 이제 말을 이제 막 이분이 호르몬이 좋아져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말이 느린 편은 아닌데 저보다 말이 더 빨리 해가지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원래는 그랬던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갑상선 호르몬이 문제가 있는 이런 저하증인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잘 투여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갑상선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들한테는 이런 갑상선 질환들이 잘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이 그림처럼 갑상선 호르몬 관리를 우리가 잘하면 이 볼디니의 샤를 막스 부인의 초상처럼 활력 있는 여성이 될 수 있고요. 이 기차의 도착이라는 그 생라르자르역 기차의 도착, 이 모네의 그림인데요. 이 기차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또 새로운 역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달려가야 될 텐데 그런 어떤 달려갈 수 있는 엔진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갑상선 호르몬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새로운 역을 갈 때마다 활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호르몬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명화와 함께하는 호르몬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흔히들 호르몬 약은 한 번 먹으면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강연 중에 그 1, 2년 먹으면 완치로 된다 하셨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갑상선 항진증하고 저하증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진증인 경우에는 보통 1, 2년 먹고 완치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게 되면 한 4주 이내로 호르몬 수치는 정상으로 누구나 만들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호르몬 약을 끊느냐가 문제고요. 근데 문제는 불행하게도 이걸 끊었을 때 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항진증 같은 경우는 재발이 잘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10명 중에 4명은 또 끊어도 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유는 뭐냐면 이런 갑상선 이 항진증 자체가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자가 항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갖다가 끊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엔 이제 당연히 뭐 약을 세게 써서 호르몬의 수치를 정상화시키고요. 점점 줄여 나가면서 항체의 어떤 이제 그 수치를 보고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끊어도 되겠다 그러면 보통 그 과정이 1, 2년 걸리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끊었다가 또 생기면 또 먹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아직도 약을 먹고 있어. 뭐 약 되게 오래 먹는데 갑상선 약은 못 끊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번 해서 끊으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완치돼서 그걸 갖다 우리가 관해라고 그러는데요. 관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술을 했다든지 갑상선이 파괴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필수적인 호르몬이니까 평생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레브스 병처럼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이 호르몬의 수치가 올랐다 내렸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서서히 약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하더라도 좀 줄여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또 우리 몸에서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병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활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주지만 그런 상태가 이제 해결됐을 때는 약을 갖다가 이제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약은 평생 끊지 못한다.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고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그런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던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또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청객 어머님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사람이 갑상선암에 많이 걸리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의 중에 되게 이제 여성들이 남성보다 한 8배 정도 뭐 결절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진증, 뭐 저하증 이런 갑상선의 총체적인 질환이 많게 되는 이유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갱년기 이전과 이후가 이 갑상선 호르몬의 패턴이 틀려지기 때문에 질병의 양성이 틀려지게 되고요. 일단 남자 여자로 뵀을 때 여자한테 많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갑상선의 어떤 그 질환으로 볼 때는 남자는 저하증이 좀 많고 여자는 항진증이 좀 많은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면역이 막 활발하니까 자가 면역도 활발해서 아무래도 이제 항진증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도 같이 노화가 와서 저하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젊은 여성들은 항진증이 많고 또 여성이라 하더라도 갱년기 이후의 환자들은 저하증이 많이 있게 되고 여성은 남성보다 이제 항진증이 많지만 남성들은 저하증을 갖다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에 대한 점점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임산부들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임산부들은 요즘은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갖다가 내분비적 검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 검사하고요. 임신성 당뇨병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임산부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임신 유지가 쉽지가 않고요. 또 출산한 아이들의 어떤 지능이 조금 정상이긴 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임신 중에 이 여성들 임산부의 갑상선 호르몬의 조절도 굉장히 요즘은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저하증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건강 검진을 할 때 갑상선 기능 검사를 계속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 검진을 할 때 뭐 좀 기본적인 검사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된 검사가 많이 있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확대된 검사에서는 갑상선 초음파를 1년에 한 번씩은 또 2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호르몬과 관련돼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임산부들한테 필수적인 검사이듯이 대개는 갑상선 호르몬은 그 보통 검진을 할 때 기본적인 혈당 검사, 당화혈 색소 검사,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 정도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하신 내용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였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항진증은 많이들 이제 그 눈에도
보이고 또 이제 특별하기 때문에 잘 좀 우리가 인지하기가 쉽고 그렇지만 저하증 환자들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데 그걸 갖다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내 몸의 대사가 원활치 않다 할 때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의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명화와 함께하는 강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아니, 저도 이제 횟수가 거듭될수록 자꾸 이제 이 강연에 대해서 의욕이 생겨서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아마 갑상선 질환도 흔하지만 더 많은 질환들 최근에 보면 당뇨병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당뇨병, 또 네. 당뇨병과 또 사촌이 있죠. 비만. 어. 또 이제 그거에 또 근본적인 문제가 뭐 우리가 통제되지 않은 식욕 같은 것들 그런 거에 대한 호르몬 얘기를 다음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활력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과 비만에 대해서 강연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